당시 갓 연평도에 배치되기 시작한 K9 자주포 부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포사격 훈련에 돌입합니다. 총 4시간 동안 해병대는 총 3,657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오후 2시 24분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북한의 해안포 기지로부터 포성이 들리더니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무도진지와 개머리 해안포 진지로부터 한국군 K9 자주포 부대를 정조준해 곡사포 24발을 발사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포격에 당황한 해병대원들은 일단 대피했는데요. 북한의 포격이 소강기미를 보이자 해병대원들은 밖으로 나와 K9 자주포를 북쪽으로 돌려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번 공격을 받은 이상 그 이상의 보복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군은 무도진지에 50발, 개머리 진지에 30발 등 총 80여 발을 쐈죠. 한국의 대응 사격이 있은 직후 공군은 서해 5도 지역으로 F-15와 F-16을 긴급히 출격시켰고 총 4대의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며 즉시 공중에서 진지를 타격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추가적인 도발이 없었던 관계로 진지 타격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사건은 불과 1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응징해 북한군에게 뜨거운 자주포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정호 병장과 문병옥 이병이 전사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뉴스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연평도는 지리적인 위치상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한 섬이지만 북서쪽으로 38선과 인접해 있어 북한과 정말 가깝습니다. 100km 인천까지의 거리는 122km나 되지만 북한의 강령관도와는 12.7km밖에 되지 않아 날이 맑은 날은 황해도 해주까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옹진반도 주변으로 배치시킨 해안포의 사정거리에 있어 유사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때문에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해병부대인 연평부대가 주둔해 섬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리적인 거리상 북한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위기설이 제기됐지만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격 당시 연평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포격에 우왕좌왕 당황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지휘관을 중심으로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상당히 빠른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당시 포반장으로 근무한 김상혁 상사는 1, 2차 대응 포격을 마치고 병사들을 확인해보니 전부 손이 찢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찢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포탄 장약이 든 통을 급하게 개봉하면서 생긴 상처였고 어떤 병사들은 허벅지에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대응 사격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철모가 불에 타는지도 모르고 K9을 발사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죠. 이 도발이 있은 후에 한국군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포격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었죠. 북한군은 2차 포격까지 총 170여발을 남쪽으로 쐈지만 연평부대는 80발만 발사해 대응이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남한은 연평초등학교를 비롯해 민가까지 불탔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당하기만 했다고 지적했죠. K9 자주포에 대한 정비불량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80여 발밖에 발사하지 못한 것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K9 자주포의 정비불량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연평부대는 사격훈련이 있었고 사격 후에는 보통처럼 정비를 실시합니다. 북한이 포격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정비를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도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다며 미군은 오히려 극찬을 표했었죠. 1953년 이후 처음 발생한 교전에도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선 병사들에게 오히려 칭찬해줘도 모자란 일입니다. 이 포격 사건 이후로 한국군은 체질을 바꿨습니다. 도발 열흘 뒤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 교전 규칙도 중요하지만 자위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이전과 동시에 수립된 유엔사 교전 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의 의도와 능력 범위를 뛰어넘는 대응을 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현장 지휘관 권한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작전의 효율을 기하고자 수립된 사전 지침을 말합니다. 1953년 수립된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습니다. 유엔사 교전 규칙에 따르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군이 쏜 무기와 공격의 양만큼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확전을 방지하고 정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교전 규칙을 따지기 전에 아군이 살고 적의 도발을 방지하려면 강력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국군이 가진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동원해 도발 원점 그리고 지원 세력까지 철저하게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쏠지 말지 묻지 말고 우선 조치한 후에 나중에 보고하라는 지침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합참의장과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김관진 장관을 찾아와 설득했지만 결국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한미연합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도발 원점을 공격하되 필요시 미국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북한의 도발은 없어졌죠. 그런데 현재처럼 북한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립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연평도 포격 후 1개월 뒤에 취임해 2014년까지 제43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어서만큼은 눈치 보기가 아닌 강경한 입장을 취해 통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는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을 고려했지만 결국 전직 대통령의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정치 불문율을 깨고 김관진 장관을 유임시켰죠. 북한의 군사적인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인물로 유일하게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장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맹비난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가령 김관진과 같은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이라거나 김관진은 보복 타격의 첫 번째 벌초 대상 또는 김관진은 인간 오작품 등이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아끼지 않았죠. 또한 김관진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요원을 침투했다는 등의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사진을 표적에 꽂아 사격훈련을 하는 훈련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대부분의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도발을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김관진 장관은 확실했습니다. 교전 가능성이 높은 부대를 시찰할 때는 도발이 있을 시 보고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사하되 몇십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야전 지휘관들에게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세력은 당연하고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시켜야 한다며 주문했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언제든 먼저 공격하겠다며 북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직접 타격할 800km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위에서 살펴본 연평도 포격 이외에도 북한이 남한을 도발한 사건은 꽤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휴전 후 15년 뒤 몰래 한국을 급습한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말 북한은 무장한 공비를 남한으로 파견해 박정희 제거를 계획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된 공작원 김신조의 이름을 딴 김신조 사건 또는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은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31명을 남한으로 침투시킨 사건입니다. 무덤을 파고 들어가 매장된 시신과 함께 자는 등 끔찍한 생존 훈련을 거쳐 남한으로 파견된 그들은 실제로 서울 한복판까지